네, 초지역 밀착형 우리 지역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참 시끌시끌 벅적했습니다. 원래 이제 좀 수능이 어려우면은 왜 이제 불수능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수능이라고도 하는데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에서 이 수험생들의 이의 신청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네, 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 참 잘 짓네요. 마그마, 불수능에 마그마 수능까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다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했어요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험이 어려우면은 이것부터 걱정이 돼요. 어떤 거요? 우리 수험생들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수능 이후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또 막연한 무력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능 시험 성적과는 상관없이 절망감이 밀려거나 공허함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수능 후유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그 수능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부모님이 먼저 마음의 평온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녀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자세가 또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맞아요. 지금만큼은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 있게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성적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좀 다잡고요. 본인을 좀 되돌아보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길게는 뭐 이제 12년, 짧게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6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던 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좀 이렇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맞는지 옳은지도 사실 좀 잘못된 건지도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고 또 대입 전략도 중요한 만큼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주의 문화재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가을에 소풍을 가듯이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멀리 펼쳐진 가을상의 단풍을 병풍처럼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 가을산 분이겠어요. 저희 바다도 있잖아요. 네, 바로 양북에 위치한 가문사지로 가볼 텐데요. 가문사지와 3층 석탑에 담겨진 가치와 역사 이야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의 발견. 오늘 찾아온 곳은 경주시 양북면에 자리한 가문사지입니다. 경주에 여행을 온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곳. 너무도 유명한 곳이지만 우리는 이곳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 오니까요, 이 계절을 느끼기 좋은 탁 트인 전망에 또 경주하면 생각나는 분위기, 고즈넉한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요, 이 두 개의 탑과 절터만 남아 있는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역사책에서 보기만 하고 이렇게 와본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가문사지 어떤 절인가요? 네, 여기는 국가사적 제31호 가문사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이 절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동쪽 끝,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가문사지. 가문사는 왕실 사찰이었음에도 이렇게 멀리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다가 보니까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절들을 생각해보면 이 경주의 안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안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문사지가 특별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가문사지는 682년 신문왕 2년에 조성된 사찰입니다. 근데 신문왕 이전의 그의 아버지인 문무왕 때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다 통일하고 이제 편안한 세상을 이렇게 누리기를 바랐는데 이 동해안 쪽에서 외구의 침략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내가 죽거든 동해 바닷가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용이 되어서 동해의 용이 되어서 이제 침략하는 왜구를 물리쳐 주겠다, 막아 주겠다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그 바닷가 쪽에 실제로 수중릉을 마련하였고 그 인근에다가 이 감은사지를 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은사라는 이름도 은혜에 감사한다, 즉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곳에 사찰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라의 안위를 생각한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지은 감은사. 통일신라 초기에 지어진 절인 만큼 삼국시대에 지어진 절과는 양식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감은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이곳에 와보니까요. 이 탑 2개와 절터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옛날에 감은사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감은사지는 어떤 절이었을까요? 네, 고대 사찰을 살펴보면 가람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람배치라는 네네.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찰 내에서 구성이 되었는가, 배치되었는가를 네네. 살펴보는 건데요. 감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서탑이 이렇게 각각 한 기씩 있고 그 뒤에 불상을 모셔놓는 금당이 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쌍탑 1금당 가람배치라고 부르고 네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항용사 같은 경우에는 탑이 하나고 뒤에 금당이 3개인 1탑 3금당 가람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라에서는 삼국시대에는 항용사와 같은 1탑 3금당 가람배치가 유행을 하고 통일신라, 즉 신라 통일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감은사처럼 쌍탑 1금당 가람배치가 유행을 하게 돼요.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은사의 옛모습이 남아있는 석탑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감은사지의 석탑은 신라시대의 석탑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탑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감은사지 3층 석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네,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이전에 봤던 탑들을 보면 그 안에 사리가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감은사지의 탑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물들이 발견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감은사 동서탑은 1959년과 1996년에 각각 해체 수리 복원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 3층 탑신석에서 사리공 내에서 화려한 장식의 어떤 사리 장원구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금동으로 만들어진 사리 함이었고요. 그 외곽에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조각으로 된 사천왕상이 또 조각되어 있었고요. 현재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원구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원구는 가까운 경주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불상을 모셨던 금당 자리를 살펴볼 텐데요. 감은사지의 금당 바닥은 흙으로 덮어져 있는 일반적인 금당의 바닥과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 이 감은사 금당도 목조 건물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조 건물은 이 흙 위에 세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기초가 돌이네요. 네, 감은사 금당은 특이하게 목조 건물 아래에 이렇게 돌로써 기초를 마련했어요. 특히 돌과 돌 사이에는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네네. 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전하기를 동해 용이 된 문무왕이 물을 타고 여기로 들락날락 그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고요. 네네. 또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 바닷가 가까이 이 감은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바닷 바람으로부터 목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비한 전설이 남아있어 더욱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은사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 탁 트인 정경이 매력적인 감흥사를 선생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 감흥사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까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 계절이 끝나가기 전에 감흥사에 오셔서 역사와 함께 정치를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화려했던 신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보물을 간직한 곳.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을 담아 여전히 우뚝 선 아름다운 석탑이 기다리는 곳. 가문사지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가문사지에 다녀왔습니다. 유서가 깊은 곳인 만큼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보면서 아니 과학이 이렇게 중요한가? 과학을 과학이요? 꼭 이렇게 네. 풀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금장터 아래 이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었더라. 네. 이런 신비한 이야기로 남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저는 좋았겠어요. 진짜 그렇게 어릴 때 믿었는데. 예. 저도요. 예. 저도 얼마나 순수했는지 예. 그런 걸 참 철석같이 믿었는데 과학을 네, 과학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예. 환풍구라는 마음에 조금은 마음이 환풍구.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오, 그 공간이요. 네. 물길이면 어떻고 뭐 바람길이면 어떻고 환풍구면 또 어떻겠습니까? 신비한 거는 보는 그대로 느끼신 네. 그대로일 겁니다. 네. 뭐 통일신라의 건축 기술 그리고 과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리 장엄구도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아주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사리 장엄구에 남아 있는 그런 그 조각들이 정말 그 이 쌀알 만한 그런 크기의 그런 이 장식을 해놓은 것들 예술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저는 그렇죠. 좀 놀랐는데 네. 이게 하나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가문사지 가셨을 때 박물관도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문화재 발견 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도 경주로 한번 또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색적인 숙소를 이번엔 소개를 해드린다고요? 네. 바로 경주하면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관광도시 하면 또 숙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런 숙소 가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숙소를 만들겠다면 이런 숙소 만들어 보고 싶다 뭐 하신 기억에 남는 숙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네. 눈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동해바다가 한눈에 탁 보이는 그런 이제 뭐 펜션, 리조트 이런 곳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어떠세요? 저는 뭐 그냥 편한 게 이제 최고인가요? 풍경도 좋은데 친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물론 친구도 중요하지만요. 네, 저는 하여튼 근데 네. 정말 눈 뜨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배경이 바다가 보이고 지금 또 계절이 또 가을이잖아요. 그 단풍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 좋겠죠. 네. 저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경치를 보고 싶고요. 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친구와 이제 술잔을 기울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면 되겠죠? 친구가 아니고 저기 그 이불이라서 그런 게 친구.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친구도 중요하고 풍경도 중요하죠. 네, 이렇게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만큼 숙소를 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 특별하고 이색적인 숙소를 원하신다면 이번 소식 주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경주에서 즐기는 이색 숙소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낮에 즐겁게 여행하고 숙소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하게 쉬지 못하면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숙소가 또 하나의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특별한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에서 중요한 숙소. 그럼 이런 곳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 경주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숙소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야 되는 숙소가 왠지 기와집 느낌? 이런 데가 아닌가 혼자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는 거? 주는 거? 뭐 일단 주니까 봤는데 이게 설마 여행 경비 무슨 돈을 뭐 5,000원 밖에. 일단은 돈은 이제 받긴 받았고 이게 뭐 어디에다 쓸지는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기고 해 빠지기 전에 일단 빨리 숙소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여행을 떠나도 좋을 경주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색 숙소. 특히 한적한 시골 분위기를 풍기는 경주 서학동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숙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경주에 놀러를 왔단 말이에요. 여행을 왔는데 그 숙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숙소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민박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카페와 민박집을 함께 운영 중인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하는 길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의 숙소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아,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가시죠. 자. 경주 서학동에서 찾은 오늘의 이색 숙소.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앞마당과 소박한 분위기의 옛날 기와지붕. 곳곳에 주인장의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 소품들이 인상적인 숙소입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목련이 너무 예뻤어요. 아, 이게 목련나무? 이 목련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것 때문에 반해갖고 집 샀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대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목련을 딱 보고 집이 목련이 있네, 뭐 목련이 너무 예쁘다. 또 봄에는 하얗게 꽃이 피니까 이런 봄에. 이 집은 1977년에 지어진 기와집인데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주로 여행 온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재탄생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감 가는 마치 시골집에 온 듯한 기분이죠. 저 오늘 여기서 묵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숙박비 결제를. 예. 아까 또 5,000원. 네. 바로 이거 숙박비 5,000원. 5,000원 숙박비 맞죠? 5,000원 아닌데. 네? 5,000원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왜 준 거예요, 이거?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예,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 정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자수 체험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수 체험할 손이냐고, 이게. 이곳 숙소가 특별한 이유, 바로 객실 이용 고객들에 한해서 단돈 5,000원으로 자수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험 시간은 1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제 토박한 손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는 정지훈 리포터. 한번 해보니 어때요? 나 지날라. 앉아서 하는 게. 숙소 뒤편에는 선도산이 있어서 걷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봄과 가을에 야생화와 구절초가 지천을 널린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라네요. 이색 숙소에서 이제 자수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구절초 동산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힐링도 하고 진짜 너무 좋은. 저는 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도시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정말로 쉬면서 좋은 이런 꽃이라든지 공기, 뭐 이런 소나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행을 그런 목적으로 즐기시기를 저는 또 추천해드리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이색 숙소는 경주 보문단지 주변에 있다는데요. 지훈 씨, 어딘지 찾았어요? 이번에는 경주 보문의 이색 숙소가에서 찾아왔습니다. 여긴가 본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숙소의 컨셉은 바로 책인데요. 책과 방의 만남,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색 숙소라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여기 책방이에요, 숙소예요? 아, 여기 이색적이죠, 아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숙소인지 책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예, 뭐 책방이기도 하고 숙소이기도 하고. 만화책, 소설 등등 약 2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단순한 북카페가 아니라 숙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박을 하게 될 경우엔 이 모든 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밖에 막 관광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숙소로 들어오면은 이 혼자라는 느낌. 갑자기 고독이 몰려오고 외롭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잠들기 전까지 재미있고 잠들고 난 후에도 재밌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어떤 욕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이 이색 숙소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설계까지 하셔서 그런지 곳곳에서 애정이 넘치네요. 책 한 권의 여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갑자기 잠이 와요. 그러면 짠! 자, 이렇게 1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침구류도 이렇게 깔아주십니다. 잠 오면 자면 돼요. 2층은 여성 전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혼자 경주에 놀러온 여성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책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책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주가 신라의 수도랐잖아요, 예전에. 그럼 이 신라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찾으신다면 제가 맛있는 라면을 쏘겠습니다. 라면을요? 네. 미션! 사장님의 추천 책을 찾아라! 맞추면 꼬들꼬들 라면이 공짜라는데 대신 힌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면 재료들이 하나씩 사라지니 잘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는 만화책입니다. 뭐라고요? 만화책입니다. 여기 천지가 만화책인데 무슨 만화책? 이 만화책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찾으라고 여기다 다 단무지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얘기하시든지 그냥 하나 더 포기하고 사장님한테 두 번째 힌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책 쪽에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를 재밌게 풀어낸 만화책이라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책을 지훈 리포터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요래 만화로 보는 신라 역사 여행. 누구나 쉽게 가볍게 경주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이 역사를 알고 경주 여행을 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계란을 지켜내진 못했지만 역시 만화책을 본 뒤에 먹는 라면 맛은 꿀맛입니다. 다들 만화방에서 라면 먹은 추억들 가지고 계시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즐겨보세요. 경주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숙소. 특별한 추억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네,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숙소를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는데 저도 이제 경주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이런 그 이색 숙소가 있다는 거는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두 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곳이 좀 마음에 들던가요? 먼저 어떤 곳이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침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네. 그거 어디가요? 저는 다 괜찮던데. 괜찮던가요? 네. 네. 취향껏 침구가 됐습니까? 깨끗하고 좋아요. 저는 서학동에 있던 그 숙소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뒷산도 좀 없고. 그래요. 힐링하기 좋죠. 좀 조용한 숙소들이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혼자 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책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좋긴 한데 이제 잠자리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근데 이제 책이나 이제 어떤 그 이제 여행을 위주로 가서 이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젊은 층들은 사실 숙박비도 여행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저렴하잖아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저렴한 가격에 책도 보고 라면도 먹고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책방 사장님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젊은 층은 이제 만약에 두 분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정말 쉬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숙소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숙소를 가게 될 경우에는 경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아까 심심하지 않게. 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통해서 경주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라면도 먹고. 네, 약간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만나보신 이 책과 숙소를 접목시킨 곳, 그곳 사장님은요 해외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느낀 점이 참 여행은 좋은데 이 마지막 자기 전에 외롭죠. 찾아오는 그 외로움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좀 이기고 싶어서 이 숙소와 또 북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좀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이 없어도 혼자 책을 보게 된다면 그것도 굳이 외롭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죠. 책을 보면 일단 첫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이 오죠. 그래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목차를 넘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화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아까 우리 서학동 자수 체험도 좀 하면서 힐링의 시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보내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숙소에서 먹었던 뭐 음식이라든가 또 숙소에서 나눴던 진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행의 또 하나의 큰 또 추억으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행지를 고를 때 먼저 숙소부터 이렇게 골라서 여행지를 맞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숙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렇게 가을의 끝자락 다가오는 이제 겨울에 경주를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민선 이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16일 첫 회의에 참석한 시민평가단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들 시민평가단들은 앞으로 시에서 수립한 민선 7기 4개 분야 94건의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당초 선거 공약 중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통 행정을 위해 운영될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 우수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스틸을 활용한 융복합 공연입니다. About the 1500 아이언 허트가 1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에서 열립니다. 네, 철강도시 포항의 정체성을 살린 공연으로 평가받는 이번 공연은요, 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라겠습니다. 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주여행 인생샷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은 천년고도 경주의 숨은 사적지의 모습을 재발굴하고 아름다운 풍광과 관광지 소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공모전 주제는 사적지에서 촬영한 인생샷으로 사적지를 배경으로 한 인물사진이나 경관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수상작은요, 경주를 홍보하는 대표 이미지로도 활용이 되고요. 토암산 자연휴양림, 오류 캠핑장, 사적지 등 시설의 무료 이용 도 함께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항 지진 이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항 MBC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가까운 일본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난을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포항 지진이 1년, 경주는 어느덧 2년이 그렇죠. 지났어요.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숙제를 남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또 발빠르게 이 재난 대응 활동을 시작하고 또 재난 시에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이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재난 근력을 키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년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초대석에서 재난 근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지진재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정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지진을 먼저 겪고 조금씩 공부해온 지진 방제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2년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2016년에 이제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이 현관앞 생존 배낭이라는 또 책을 출간하는 데 참여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재난 대응 활동들을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쩌다 보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진 이후에 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할 조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조직들이 지진을 겪어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재난에 민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제가 비교적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경주 지진 1년 후에 또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후에 대처 방식들을 다 보셨을 텐데 경주 지진은 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거였고 포항 지진도 예상치 못했지만 사실 한 번 더 겪고 나서 겪는 지진이었잖아요. 그 대응 방법들을 보니까 달라진 게 있었나요? 어떤 점이 있었나요? 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느낄 때. 첫 번째는 정부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앙 정부가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피해 규모가 다르다. 이렇게 보았는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주 지진 이후에도 경주의 중앙정부뿐 아니라 경주의 지방정부에서도 시민들에게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긴 했지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항 지진에서는 포항시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포항시 공무원이 브리핑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포항시는 포항시를 재난 방제를 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재난을 이제는 시의 사업으로 앉는 자세, 그런 자세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러움을 타도시인으로서 조금 느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동안 생협에서는 재난 근력을 키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이제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긴급 구원 물품 비치였다고요? 네. 네, 경주의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뿐 아니라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경주 아이급생협의 이사회에서 재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위원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 물자를 구성해서 매장에 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조합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매장으로 달려오면은 잠시라도 버틸 수 있는 구호 물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진행했던 게 지금 하자라는 지진 방제 매뉴얼입니다. 네. 이 매뉴얼은 도쿄 방제에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처음에 2,000부를 제작해서 1,000부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배포하고 나머지 1,000부는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 지진 1년 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매뉴얼을 10,000부를 제작해서 포항 조합원들에게 4,000부 그리고 영남권 전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6,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네. 이 재난 대응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확인하신 적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다고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경주 지진은 그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일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감해줄 대상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 심리 구호 단체인 더 프라미스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 아이쿱과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리적
대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대응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괜찮음의 근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물리적 대응 방법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또는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심리적 대응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저희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데요. 1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수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전에 나만 불안한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좀 생겼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네요. 근데 보니까요, 각 지역별 재난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직접 교육에 참여도 하셨다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 대응 리더 양성 과정은 영남권 생협 30개 정도에서 각 생협당 1명씩을 모아서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재난관리 한국협회, 줄여서 APAC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매뉴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매뉴얼의 내용들을 이해시키고 이 리더들이 이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조합으로 가서 조합원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경주생협에서는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받았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쯤은 정말 꼭 알아야 한다라고 받으신 것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긴 한데요. 네, 그 중에서 꼽아서. 네. 제가 받았던 것 중에서 피난소를 개설하는 방법이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피난소? 피난소를 우리가 개설해? 이상하잖아요. 네네. 피난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개설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국가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시민들이 피난소를 개설하는 방법이라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새로웠고 제가 시민들에게 당장 드릴 수 있는 정보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전층을 다 눌려야 됩니다. 전층을 다 눌려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면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지하지 않는다, 내가 갇혀버렸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방지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낙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좀 해주길 바라고 또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재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난 한신 고베 대지진, 일본에서 있었던 큰 지진 이후에 설문조사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았다 하는 분이 66.8%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가 나를 찾아서 나를 구해줬다고 하는 분들이 28.1%였습니다. 이 두 경우를 합치면 9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이네요. 네, 네. 대부분. 네. 거의 답니다. 거의죠. 네. 네. 그러면 정부나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3%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재난을 대비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재난 대비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걸 일본에서는 자조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 말이 통용이 되죠. 자조. 그러면 스스로 살아남을 확률이 66.8%. 그 다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협조입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것, 가족과 잘 지내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것,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협조입니다. 그래서 자조와 협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정부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개인에게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보니까 구마모토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확실히 일본은 재난 대비가 잘 돼 있죠? 어떻든가요? 아, 그렇죠. 네. 구마모토 대지진은 일본 지진과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4월에 6.4의 전진이 일어나고 7.3의 본진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그것도
잠들어 있을 때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도 처음 갈 때는 일본은 재난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재난 대비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마모토에 이만큼 큰 지진이 일어난 거는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구마모토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대응 방법을 저희가 보니까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생협과 같은 커뮤니티가 새롭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린쿱 생협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린쿱 생협이 재난에 대비하는 제일 큰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적절한 물건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피난소가 지정되어 있는 국가 피난소를 갔는데 피난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이웃들 몇 명과 그냥 우리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 피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한 20명 정도가 있죠. 그러면 이 생협 회원이 생협의 마을 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생협의 활동가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에 몇 명의 피난인들이 있고 여기는 분유가 필요하고 기저귀가 필요하고 뭐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다시 그 위에 있는 생협의 경영진, 이사진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물류를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피난소를 지정되지 않은 많은 피난소를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생협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 그렇습니다. 대체를 정말 잘해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마모토에서 들렀던 곳이 굉장히 시골이었는데요. 근처에 집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80년 된 가옥을 고쳐서 노인 치매 보호 시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진 당일날 직원은 1명밖에 없었고 노인들이 8명이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아주 멀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달려와서 이분들을 피난소까지 다 옮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 정도는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나 훌륭한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는 얼굴이 필요하다. 그쵸, 협조. 사람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협조가 필요하다. 그게 큰 커뮤니티가 안 된다면 의지 있는 개인이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은 재난에 대해서 어떤 큰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암묵적인 매뉴얼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저희 시민분들도 아, 내 이웃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포항에는 사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텐트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거든요. 구마모토에도 역시 임시 거주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방문한 그 가설주택은 500여 가구가 있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곳 말고도 2000여 가구가 있는 주택이 따로 있다고 하시던데요. 컨테이너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집보다는 네, 집은 없어졌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 외진 곳이어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노력하기를 상가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을 개편해주고 학교가 먼 아이들에게 등하교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새롭게 느낀 점은 그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건물에서 칸막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다과회를 하기도 하고 새벽 시장을 열기도 하고 또 대학생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500가구 중에 한 300여 가구가 남아있고 나머지 가구는 독립을 했는데요. 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재무 컨설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겠는가. 그 지역에는 모델하우스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상담해 주는 걸 보면서 아, 이 가설주택은 그냥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에도 지금 아직 텐트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깝던데 그분들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지진이 이제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각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잖아요. 어떤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보면 천정에서 호흡기가 떨어지면 내가 먼저 호흡기를 대고 옆에 있는 아이나 돌봐야 될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민감하면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훨씬 더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지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고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재난 대비의 기본입니다. 예. 맞네요. 이웃들을 많이 알아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도 서로 이제 집 주소도 좀 공유하고. 근데 안 오실 친하게 거잖아요. 지냈었죠. 안 오실 거잖아요. 멀어서. 그걸 변명으로 하겠죠. 저는 제가 잘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예. 아마 그 많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미국의 소설가가 한 말인데요.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앞으로는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재난 대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이 너무 무겁고 어두운 일이 아니라 재난 대비를 하는 것이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후쿠오카에서 4달 동안 주먹밥을 만들어서 갖다 줬대요, 사람들에게. 당장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주먹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주먹밥 만들기 모임을 한다든지 재난 영화 보기를 한다든지 재난 캠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즐기면서도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일상에서 재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근력만 키울 게 아니라 재난 근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 근력보다도 정말로 저는 다른 근력, 이웃 근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재난 대비는 우리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 아파트 옆에 누가 사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오늘부터 관심 갖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저는 없으니까. 좀 관심 갖고 좋은 이웃들과 좀 잘 지내다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옆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제대로 배운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뭐 유익한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코너죠. 네.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시간, 시청자의 발견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멋진 장소 아니면 맛집, 그리고 재미난 영상 등등 뭐든 다 괜찮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동네 발견 홈페이지, SNS 그리고 스마트폰 깨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세로 사진 말고요. 가로 사진으로 예쁘게 3장에서 5장 사연까지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상품은 쏩니다. 거의 막 수술 나오는 거죠.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